만약 당신이 믿고 있던 모든 가족의 기록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고쳐지고 있었다면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15화의 시작을 여는 열쇠가 될 텐데요. 지은호가 마주한 건 단순한 행정상의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가족관계 기록 정정 안내라는 알림이 도착했거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서류상 착오야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화를 걸어온 상담 직원의 말은 달랐습니다. 정정 요청인이 2명입니다. 개인정보라 누군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2명이라는 단어가 귀에 오래 남았는데요. 지은호는 순간적으로 두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고성희 그리고 이상철. 고성이라면 충분히 그럴 만했습니다. 이제 와서 친딸을 되찾겠다며 정정 신청을 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런데 이상철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는 늘 멀찍이 있으면서도 묘하게 아버지 같은 태도를 보였는데 설마 그가 관련이 있을까? 지은호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하루는 시작부터 어쩐지 이상했는데요. 출근길에 만난 동료들 대부분이 오늘 좀 힘들어 보이네 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이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상반된 말을 같은 날에 듣는 것만큼 사람 마음을 흔드는 게 없죠. 지은호는 스스로도 헷갈렸습니다. 내가 지금 편해진 건지 아니면 더 힘들어진 건지. 점심 무렵 편의점 앞을 지나던 지은호는 우연히 이상철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심한 듯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거 하나 먹고 가요. 뜨거운 국물 컵라면을 건네던 손길에서 묘한 위로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철은 뜬금없이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잃어버린 서류도 결국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돌아왔을 때는 늦지 않게 잡는 게 중요해.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 같지만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뉘앙스였는데요. 지은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상철과 헤어진 뒤 지은호는 결국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순이에게는 이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바로 고백했습니다. 엄마, 행정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어. 기록 정정 안내래. 정순이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래, 결국 올게 왔네. 걱정 마라. 엄마가 같이 가줄게. 그 한마디가 지은호의 마음을 잠시나마 붙잡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갈등이 싹 텄습니다. 정순이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엄마 역시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닌가? 지은호는 엄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성재는 회사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은호가 행정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얘기였죠. 그는 곧장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결국 참았습니다. 대신 카페에 들러 작은 메모지를 남겼습니다. 끝나고 배고프면 연락해요. 제가 있을게요. 그가 선택한 방식은 언제나 그렇듯 직접 끌어내는 게 아니라 옆자리를 비워두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달랐습니다. 그는 본부장실 대신 조용한 창가에 앉아 혼자 정리하듯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계를 지킨다. 선을 넘지 않는다. 늘 자신이 붙잡아온 원칙들이었죠. 그런데 이상철이 움직였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원칙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철이 직접 나섰다는 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사회적 절차와 병원 기록까지 건드릴 수 있는 큰 건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이재혁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지키려 한 건 정말 은호를 위한 배려였을까? 아니면 내 자리를 위한 안전거리였을까? 오후가 깊어질수록 지은호는 마음을 추스르려고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숨이 짧아졌습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류를 만지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결국 결정했습니다. 오늘 안에 확인하자. 정순이와 함께 행정복지센터로 향했죠. 창구 직원은 친절했지만 문장은 차갑게 들렸습니다. 정정 신청은 합법적 절차로 접수됐고 심사 중입니다. 당사자와 신청인 간 협의가 원만하면 처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신청인 그 거리가 믿는 단어가 가슴을 톡 건드렸습니다. 건물을 나와 택시를 잡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인은 비공개 번호. 잠깐 망설였지만 받았습니다. 상대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는데요. 만나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사무실 주소가 담긴 문자 하나가 이어서 찍혔습니다. 정순이가 표정을 살피더니 단호하게 말했죠. 혼자 가지 마. 같이 갈게. 그런데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오늘만 나 혼자 가볼게. 대신 가까운 데서 기다려줘. 정순이는 짧은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그래, 바로 옆 카페에 있을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신뢰와 불안, 두 감정이 동시에 전해졌습니다. 약속 장소는 작은 로펌 사무실. 문이 열리자 깔끔한 수트를 입은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신청인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젊은 고성이가 배를 감싸쥔 채로 미소를 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날짜와 의료기관의 도장이 흐릿하게 남아있었죠.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출산 기록, 친자 DNA 검사가 함께 제출될 예정입니다. 법적 분쟁을 줄이려면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은호는 순간 온몸이 굳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협조라니요. 변호사는 준비된 문서 한 장을 밀었습니다. 친모 확인 동의서. 그 한 장이 그동안 지켜온 평범한 일상을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문서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여기서 이야기가 빠르게 미끄러질 뻔했는데요. 지은호는 서명을 밀었습니다.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변호사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세 번째 신청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말이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카페에 들어서자 정순이가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따뜻했는데요. 지은호는 묻지 못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정순이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너에게 말할 권리가 내게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 대답은 미안함과 단단함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간 박성재는 회사 지하주차장에서 전화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 다들 비슷한 말이었죠. 성재 씨, 내부에 소문이 도는 것 같아요. 지은호 실장 기록 정정. 그는 짧게 숨을 몰아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할게. 그리고 차를 돌려 맘대로 집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우연인지 운명인지 그곳에는 이지혁도 있었습니다. 자재 확인을 마치고 나오던 길에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죠. 공기의 온도가 한순간 낮아졌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박성재였습니다. 지금 뭐가 움직이죠? 이지혁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맞아. 움직이고 있어. 성재는 바로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쪽이야? 이지혁은 대답 대신 되물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답이 뭔데? 그 짧은 순간에 많은 게 지나갔습니다. 오랜 우정, 미묘한 경쟁심, 그리고 한 사람을 중심으로 서 있는 감정의 무게까지. 박성재는 입술을 다물었다가 결국 웃음 비슷한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바라는 답은 정해져 있지. 아니라고.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야. 내 쪽은 아니다. 다만 누군가 더 있다. 그 문장 끝, 누군가 더 있다. 성재의 표정이 팽팽해졌습니다. 누군데? 이지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다가 멈췄습니다. 아마 내가 알고 싶지 않은 이름. 여기서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로가 알 만큼은 알았거든요. 그날 밤 하늘건설 쪽 라인에서도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하는 조용한 방에서 혼자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요. 과거 헤어졌던 남자의 이름이 타이핑된 메모장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 용접공으로 알려졌던 그 사람. 실은 하늘건설 하청업체 노조 분회장 출신이었고 공사 현장 안전 문제로 회사와 크게 부딪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와의 연애가 발각되자 정보와 집안은 거친 손을 써서 갈라놓았고 그 후로 모든 게 멈췄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 남자의 이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친권 포기 각서 진위 확인 필요. 아주 오래된 파일 제목이 회사 서버 어디선가 튀어나온 거죠. 정보와는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그 시절 문서를 뒤지고 있다. 그 시절 문서라면 은호의 출생과 얽힐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때 중반부에 첫 번째 큰 고비가 들어옵니다. 바로 지강호의 폭주. 그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다가 소문을 듣고 뛰쳐나왔습니다. 신청인이 둘이라더라. 누굴까? 분노와 불안이 섞여 폭발 직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이제 와서 우리 집을 뒤집어? 정순이는 아이처럼 흥분한 아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지강호의 입에서는 급기야해서는 안 될 말까지 튀어나왔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었지. 다 알면서 가만히 있었지. 그 말은 무심코 던진 칼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정순이는 한 박자 쉬고 차분히 말했죠. 그렇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지은호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지난 세월의 굴곡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지은호는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강호야, 내 탓으로 돌리면 편하겠지만 편한 답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니야. 그러자 지강호는 억울한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누나야말로 편한 쪽으로만 말하잖아. 상처는 내가 받았는데.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상처 인정할게. 그래서 같이 병원 가자. 상담 받아보자.
너 혼자서 버티기엔 너무 오래 끌었어. 예상 밖 제안이었죠. 정순이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강호도 잠깐 멈칫했습니다. 나보고 치료받으라고. 지은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같이 받을게. 잠깐의 침묵 끝에 지강호는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자리에 조용한 울림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고비가 한 번 더 들어옵니다. 바로 박성재의 마음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순간. 그는 밤늦게 카페 앞에서 지은호를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 기댈 수 있는 존재로 남아준 그답게 말수가 더 줄어 있었습니다. 끝났어? 그 한마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옆에만 있어줘. 박성재는 불을 끈 카페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털어놨죠. 나도 한때는 내 자리 지키는 게 미덕인 줄 알았는데. 그는 잠깐 웃었습니다. 이제는 잘 모르겠네. 그 말은 어쩌면 고백보다 더 위험한 고백이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지은호는 대답 대신 손을 무릎 위로 모았습니다. 가만히, 천천히 숨을 돌리는 시간. 그 묵직한 침묵이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조금 더 좁혔습니다. 그 시각, 이지혁은 회사에서 홀로 자료를 읽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이상철로부터 도착한 짧은 메시지. 내일 저녁 시간을 비워라. 딱 그 문장뿐이었죠. 이지혁은 익숙하게 네 라고 답장을 쓰려다가 결국 지웠습니다. 대신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가야 할 자리입니까? 아니면 제가 서야 할 자리입니까?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둘 다. 이 문답은 단순한 일정 조율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초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더 올지 이미 이지혁도 예감하고 있었죠. 다음 날 저녁, 장소는 호텔도 회사 회의실도 아니었습니다. 이상철이 골랐다는 곳은 오래된 양식집의 조용한 별실. 문을 열자 먼저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잔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 옆자리에는 서류가 한 팩 올려져 있었죠. 조금 뒤 이지혁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철은 짧게 인사만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 공간에 앉자 공기의 밀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결론을 내리러 온 자리가 아니다. 서로 오해를 줄이기 위해 기초를 맞추는 자리다. 그러자 고성이가 이어받았습니다. 기초라면 저는 이미 제 몫을 했어요. 그녀는 서류를 가볍게 밀었습니다. 출산 기록, 당시의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유전자 검사 동의서. 마지막 문장은 이지혁의 쪽으로 더 가까이 밀렸습니다. 이지혁은 문서를 보기보다는 고성이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강하고 단호하고 미묘하게 떨리는?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예정에 없던 사람이 들어섰거든요. 박성재였습니다. 그는 이상철을 보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곧장 고성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자리가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의 정적이 지나갔죠. 고성이는 의외로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온 건 잘한 일이다. 그 순간 이 자리가 단지 과거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재의 관계를 새로 짜는 자리라는 사실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자, 지은호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상철이 조용히 말했죠. 나는 아이를 데려오고 싶지 않다. 아이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 말은 어른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대신 이상철은 한 장의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병원 재무 기록과 당시 보호자 동의서다. 이름은 가려져 있지만 서명 필체는 남아있다. 이지혁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 서명 누구 겁니까? 이상철은 대답을 미뤘습니다. 지금 공개하면 모두가 더 다치게 된다. 하지만 너는 이미 짐작하고 있을 거다. 이 대화는 분명히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 누군가가 이 방 안에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테이블 위 4대의 전화가 거의 같은 타이밍으로 진동했거든요. 문자 하나. 발신인은 지은호.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제 인생을 정리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오늘 저만의 방식으로 정리하러 갑니다. 짧고 또렷한 선언. 이 문자를 보고 있던 순간 이지혁이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자 박성재가 막아섰습니다. 같이 가.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는데요. 예전에는 곁눈질과 웃음으로 넘겼을 감정들이 오늘만큼은 두 사람을 똑바로 세웠습니다. 이상철이 짧게 말했습니다. 둘이 가라. 다만 은호가 원하지 않으면 물러서라. 고성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손에 힘이 들어간 잔이 살짝 떨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오래된 국립도서관 별관. 밤이면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이죠. 유리문 안쪽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창가 쪽 작은 테이블에 지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얇은 노트와 펜,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 박성재가 먼저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하자. 내가 옆에 있을게. 이재혁은 한 발짝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는데요. 오늘만큼은 그가 말보다 시선으로 더 많은 걸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둘을 번갈아 보다가 웃음인지 한숨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말할 차례야. 지은호는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낯익은 얼굴들 그리고 뒤쪽에 흐릿한 병원 마크. 이건 아까 그 사진?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근데 이 사진 뒤에 또 하나가 더 있어. 사진을 들추자 얇은 반쪽짜리 종이가 나왔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 조각. 미안해. 지키지 못해서. 대신 내가 살아갈 길을 열어놓을게. 이지혁이 짚어냈습니다. 누군가의 사과. 지은호는 작은 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 구석 서랍에 붙어있던 걸 그날 우연히 봤어.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겠지. 누군가 일부러 내가 보게 하려고 남겨둔 흔적이었을지도. 그때 도서관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겉모습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대표의 아내도 재력가의 엄마도 아닌 한 사람의 여자이자 오래전의 엄마로 서 있었습니다. 말문을 여는데 시간이 걸렸죠. 마침내 나왔습니다. 나야. 그 한 단어는 긴 시간을 돌아 겨우 도착한 고백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 알 것 같았어요. 그들의 눈이 처음으로 정면에서 제대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포옹으로 끝난다면 너무 쉽겠죠. 지은호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오늘 서명하지 않아요. 제 삶을 다시 이름 붙이는 건 좋아요. 그런데 방법은 제가 정해야 해요. 고성이는 잠시 흔들렸지만 억지로 붙잡으려는 버릇을 내려놓으려 애쓰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내 방식으로 하자. 이지혁은 그 순간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성재도 알았습니다. 지금은 누군가를 선택해서 붙잡을 시간이 아니라 지은호가 자기 자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빈 공간을 만들어줄 시간이라는 걸. 그러나 반전은 늘 다른 구석에서 찾아오죠. 도서관 밖,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 빨라지는 호흡. 오늘은 아니야. 아이가 먼저 말해야 해. 통화를 마치고 돌아선 얼굴이 가로등 아래 스쳤습니다. 정보아였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연애의 잔해와 현재의 권력 사이에서 팽팽하게 서 있었습니다. 지은호와 고성이 그리고 자신. 이 세 겹의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 정보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서지든지 합쳐지든지 어떤 쪽이든 파괴와 탄생이 함께 온다는 걸요. 밤이 아주 늦었습니다. 도서관 앞 계단에서 셋이 나란히 섰습니다. 지은호가 먼저 말했죠. 오늘은 여기까지. 박성재가 부드럽게 그래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뒤 이지혁이 잠깐 망설이다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불러. 그 말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의 오만이 아니라 줄일 수 있는 자존심을 최대한 줄인 사람의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분, 오늘은 진짜 고마워요. 각자의 길로 돌아서려는 순간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알림 한 줄. 가족관계 기록 정정 신청. 제3 신청인 접수. 발신인은 행정복지센터 시스템 알람. 세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제3 신청인? 누구일까요? 이상철일까요? 아니면 박진석일까요? 혹은 오래전 서명에 관여했던 제3의 키퍼슨일까요?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지키려면 먼저 그 사람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불러야 한대요. 지켜내려면 덮는 게 아니라 밝히는 쪽으로요. 이제 이 사람들은 각자 어떤 이름을 선택할까요? 세 번째 신청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관계가 산산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예측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더 흥미로운 전개와 반전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